안녕하십니까,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추구에 있는 시 중에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인 유장경의 시 봉설 쑥 부용산, 즉 눈을 만나 부용산에서 자다는 시와 그 시를 그림으로 옮긴 산수와 몇 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시 읽어볼게요. 제목, 눈이 와서 부용산에서 자다. 해저무니 창산이 멀어 보이고 날차니 눈 덮인 초가가 쓸쓸하구나. 살인문 밖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눈보라 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네. 일모 창산원 천한 백옥빈 시문 문견패 풍설 야귀인. 시의 형식은 보시다시피 오원절구고요. 이구와 사구의 가난할 빈자 그리고 사람 인자의 종성인 니은으로 운을 마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자의 음과 뜻을 새기면서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익혀보시겠습니다. 일모 창산원 했죠. 일모 날일자에 저물모자 해서 날이 저물다, 해가 지다. 왜요? 창산원. 이 창자는 푸르다는 의미 외에 무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매산자고요. 멀원자입니다. 푸르고 무성한 산. 창산이 멀어 보인다. 해 떨어지니 푸르고 무성한 산이 멀어 보인다. 첫 구로 일모 창산원이라고 일단 운을 떼서 시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 승구입니다. 천한 백옥빈. 천한, 천자는 하늘 천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날씨를 말해요. 그래서 천한 하면 날씨가 차다 혹은 날이 춥다죠. 백옥, 흰백자, 집옥자예요. 백자는 백정의 백자입니다. 가축 도살업에 종사하는 백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백정은 본래 고려시대 때 일반 백성을 뜻하는 용어였어요.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그 일반 백성들 중에 특히 천한 직업에 종사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백성들을 따로 모아서 백정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점차 가축 도살업에 종사하는 부류를 통칭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옥이라 하면은 보통의 서민이 사는 집, 즉 초가집이나 오두막집이 되겠죠. 또 한편 계절이 겨울이죠. 깊은 산속이니만큼 흰백자는 눈을 표현한 것이다 해서 앞에 백성의 백자와 의미를 합해서 눈 덮인 초가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빈자는 가난하다죠. 비난하다, 쓸쓸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옥빈 하면 눈 덮인 초가가 쓸쓸해 보인다, 가난해 보인다, 그렇죠. 이 일란을 정리해 보면요. 해 떨어지니 창산이 멀어 보이고 날이 차니 눈 덮인 오두막이 쓸쓸해 보인다. 내용상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일모와 천한이 해 떨어지다, 날이 차다는 대꾸로 해서 각각의 장면이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이 되죠. 유기적인 통일감을 주면서 또 푸른 산과 눈 덮인 흰 집을 대꾸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도 주고요. 또 멀다 원자와 쓸쓸하다의 빈자로 전체적인 그 황량한 분위기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 폭의 산수와 같죠. 소동파가 말하는 시 속에 그림이 있다는 시중 유화의 전형을 보는 듯합니다. 세 번째 전구예요. 시문 문견패죠. 살인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린다. 시문의 시자는 뗄나무 시자이고요. 문자죠. 뗄나무 같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 즉 살인문입니다. 그리고 문견패죠. 들을 문자, 개견자, 짖을 패자예요. 패자를 보시면 입구자와 개견자의 합자죠. 개의 입이에요. 그래서 개가 짖는다 혹은 욕하다는 패자입니다. 재밌죠? 여기서도 이 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가 왜 짖어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결구입니다.
풍설 야귀인. 예, 눈보라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다. 풍설하면은 바람풍자, 눈설자죠. 예, 눈이 바람에 불려 눈보라를 일으키는 밤입니다. 귀인, 돌아올 기자, 사람인자죠. 예,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눈보라치는 밤에는 거의 오고 가는 사람이 드물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 밖으로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올레자를 안 쓰고 돌아온다 혹은 돌아간다는 귀자를 쓴 것에 주목해 주세요. 이 세 번째, 네 번째 구도 내용상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시문, 살인문과 풍설, 눈보라 해서요. 이 두 구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켰죠. 살인문에 눈보라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들을 문자, 밤야자 해서요. 들을 문자는 청각적인 효과를 주고 밤야자는 어두운 밤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패, 개가 짖는다, 귀인, 돌아온 사람, 사람이 돌아오다. 개가 짖는다와 사람이 돌아간다 해서요. 아변의 황량하고 쓸쓸한 배경 하에 어떤 실제적인 사건이 드라마틱하게 현실감 있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승전결 네 구는 각각 하나의 장면이지만 마치 연출된 것처럼 하나로 통일되어 있죠. 해지니 창사는 점점 멀어 보이고 기온이 떨어져 추워지니 눈 덮인 초가는 더 궁색해 보인다. 살인문에 개 지저대더니 눈보라치는 이런 밤에 사람이 돌아왔구나. 예, 어떠신가요? 예,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프랑스의 그 폴 발레리라는 상징주의 시인이 있는데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든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등등의 그 문구로 많이 알려진 시인이죠. 그는 그 시의 의미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시는 독자들이 의미를 부여한다고요. 시의 의미는 시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 독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시 해석도 시를 읽는 사람 숫자만큼 다양하겠죠. 예, 특히 시인이 그 시 속에 유독 자기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함축된 의미의 시어를 사용할 경우에 그 시 해석은 애매해지면서 더욱 다양해질 거예요. 이 시도 그런 시에 속합니다. 많은 역자들이 나름의 해석을 했죠. 예, 그중 주된 해석은요. 여행객이 처음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산행과 숙박의 과정을 그대로 순서대로 읊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 말하자면 산에 오르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한 초가집에 투숙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 누군가가 돌아왔다. 귀가했다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니 뭐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이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겠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면 역시 유장경의 시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경험이지만 각각 나름의 감회가 있을 것이고 장경의 시인이 장경만이 지닌 그 나름의 그 다름을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가능한 한 작가 입장에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예,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지,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본 후에 예, 그 위에 독자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더 깊이 있고 풍성한 시 해석이 될 것이에요.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 시도 여느 시처럼 보이는 대로 읽으면 그저 그런 산수 풍경이에요. 산행의 그 과정을 그대로 읊은 거죠. 예, 그리고 또 눈 오는 겨울밤의 초가집 풍경.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지극히 감상적인 시에 불과해요. 그죠? 멋진 산수시이다. 그죠? 웬만한 시인이라면 이 정도 못 쓰겠어요? 그런데 이 시가 왜 이렇게 회자되는가죠? 이유가 있겠죠. 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분명 이 시 속에는 그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뭔가 강력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있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예. 이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예. 일단 그의 생애를 통해 짐작해 봐야겠습니다. 시인 유장경은 중국 중당 때의 문신이자 문장가, 시인이죠. 자가 문방입니다. 그럴 문자에 규방방자예요. 글방 시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당나라는 시가 최전성기를 이루던 때죠.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우수수 쏟아지던 때예요. 이백을 시선이라 하고 두보를 시성이라 하고 왕유를 시불이라고 했죠. 장경은 이 왕유의 영향을 받아서 유독 오원절구를 잘 써서 오원절구의 대가라 해서 오원장성이라고도 불립니다. 그의 이 별칭으로 그 당대 시문에 관한 그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의 성향은 전형적인 육아인이었나 봐요. 날씨가 좋을 때는 밥 갈고 비 오면 책임면다는 청경우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3, 4세에 문안이 진사에 합격해서 회서지방의 악악에서 세금을 걷어서 중앙에 나르는 전운사 유수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대단했나 봐요. 강직한 성격에 오만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매번 상관과 마찰을 빚어대더니 급기야는 당대 최고의 권세가인 곽자의와 그의 부장인 원제의 권력 싸움에 휩쓸리게 됩니다. 곽자의라면 저희 동영상인 그 승평공주와 곽애의 부부싸움에서도 다루었듯이 당대종의 막강한 신임을 받고 있던 장군이에요. 거의 당나라 황실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원제에 대한 평은요, 탐욕스럽고 전횡이 심하며 공공연히 뇌물을 받고 심지어 도당을 만들어서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 것이니 100% 믿을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는 당 대종의 분노를 사서 처형됩니다. 하필 자경은 이 원제의 편에서 그의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당연히 자경도 원제의 사건에 연루되었겠죠. 곽자의 사위인 악각의 관찰사인 오중유가 이 장경을 뇌물수수죄로 덮어 씌워서 그는 45세에 목주사마로 자천을 당합니다. 대략 짐작이 가시겠죠? 굳이 그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굽히지 못하는 그 강직한 성격 때문에 인간관계 내지는 간직생활이 원만치 못해서 결국 정쟁에서 밀려난 깝깝한 육아인, 전형적인 육아인 관리가 아니었던가 짐작해 봅니다. 어쩌면 장경은 애초부터 관직과 맞지 않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사대부들은 벼슬 하는 것 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없었잖아요. 그저 죽으나 사나 관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용기백배해서 사표를 날리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요컨대 벼슬살이는 부러움이 없어야 한다 라면서요. 또 하나 전혀 엉뚱한 일도 있습니다. 젊은 날 어렵게 공부해서 과거에 급조해서 잠깐 폼 잡으며 관직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느 당파의 일원이 되어 있어요. 졸지에 조정의 권력 싸움에 지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집니다. 이때 힘없는 깃털들이 자천을 당하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혹은 면직당하는 일 허다하죠. 이때 더 이상 벼슬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선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보통은 불리어지면 나아가 충성을 바치고 버려지면 자연 속에 논인다는 그 이중적인 처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말이 멋있지 사람 피 말리는 일 아니에요. 가문이 빵빵하면야 겉으로 도가연하면서 시소화 즐기며 세워라 내워라 때를 기다린다며 살겠지만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언제 다시 불려지려나 목에 빠지게 기다리죠. 그러다 불려지면 벗은 발로 달려나가고
버려지면 화병으로 죽습니다. 예, 반면에 집안이 한미하면 어쩌겠습니까? 알량한 직이라도 온몸을 불살라 관직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자기 혼자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되는데 꼼짝없이 참고 또 참으며 오두미 쌀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불편한 사람들이 있죠. 경제선상에 있는 사대부들이에요. 물러나도 되고 안 물러나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평생을 물러나느냐 마느냐로 고민합니다. 버티자니 자존심 상하고 버리자니 자신이 없는 거죠. 아마도 이 시의 작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이 시는 대략 장경이 47세에서 50세경 가을에 지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목주로 자천당한 지 한 2, 3년이 지나서 지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봉설 숲부용산이라고 했죠. 눈이 와서 부용산에서 자다. 봉, 만날 봉, 눈설자, 잘숙자. 부용산은 산 이름이죠. 한겨울에 길을 떠난 시인이 부용산에 이르러 느닷없이 폭설을 만나서 조그만 초가에 의탁하여 밤을 보내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시 첫 번째 기구를 보시면요. 일모 창산원. 날 저무니 푸르른 산 멀어 보이고, 그죠? 날 밝은 때야 멀리 있는 산도 껑충 뛰면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고 그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것 같지만 해 떨어지면 어때요? 금방 어둑어둑해지면서 한 치 앞도 보기 어렵죠? 이건 3살 어린애도 아는 이치일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쉽고 단순한 글 속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일모, 해가 지다, 해가 떨어졌다. 시인 자신이 정계에서 밀려났음을 표현한 구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창산은 높고 푸르고 무성한 산이라는 의미 외에 천자가 계시는 아름다운 궁궐이 되겠습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는 비록 올라가지는 못해도 바로 눈앞에 있는 듯 가깝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창산. 그 창산이 이제 해가 떨어지고 나니 너무나 멀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장안에 있을 때는 궁궐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있었는데 가뜩 끊어지고 나니 임금 계신 궁궐은 멀고도 멀어서 전혀 그곳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운명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암담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구예요. 기구에 이어서 자신의 딱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천한 백옥빈 했죠. 날씨가 차지니 눈 덮인 초가가 쓸쓸하다. 해가 저물어 창산이 멀어지니 즉 이미 정계에서 밀려나 성운을 입지 못하니 황제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겠죠. 주위의 시선도 차갑고 대접은 영 말이 아닐 거예요. 해서 천한이라고 했습니다. 날이 차가워지니 뼛속 깊이 파고드는 그 냉기가 온몸을 에이는 듯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옥빈, 눈 덮인 초가가 쓸쓸해 보인다 하죠. 등 따시고 배불러야 눈도 아름답고 초가집도 아늑하죠. 정계에서 밀려난 것도 속 터지겠는데 이런 산골짜기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니 참 신세가 처량하죠. 현실적으로 자신이 처한 춥고 서글픈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시인은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요즘 말로 반전이죠. 세 번째 구 전구예요. 시문 문견패, 살인문에서 개 짖는 소리 들린다 입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적막한 산속, 문이라야 쌀이로 얼기설기 엮은 살인문에 다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오두막집, 벽은 막았는지 말았는지 온 벽에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방구석에서 오지도 않는 잠을 청해봅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신의 그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랍겠죠? 정신이 번쩍 들었을까요? 이 고요한 산속에 소리라고 한다면 바람 소리나 들릴까? 예, 이런 적막강산에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는 온 산이 다 울리도록 짖어대요. 정적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시인은 왜 갑자기 개를 등장시키더니 또 그렇게 짖어대게 할까요? 이 개는 무엇을 상징하고 그 짖는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예, 아마도 이 개는 뭇사람들을 말하고 짖어대는 소리는 그 뭇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짖고 까불어대는 소리를 비유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요란할까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합니다. 네 번째, 결구입니다. 시인은 알듯 모를 듯한 말로 여운을 남기면서 시를 마무리 짓죠. 예, 풍설, 야, 귀인. 비바람 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네 입니다. 이 눈보라치는 밤에 누군가 돌아왔다죠. 방 안에 있어도 한기가 느껴지는 이 추운 겨울밤에 누군가 이 눈 속을 헤집으며 돌아왔다 입니다. 개는 짖어대고 이게 무슨 일이래요? 눈보라치는 밤에 이 산속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시의 결구에 넣는답니까? 아마도 이 결구의 깊은 뜻을 아시려면 여기 돌아갈 귀자를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돌아갈 귀자는 본래 시집갈 귀자이지만 여기서 장경이 말하는 귀자는 동양의 사대부들이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관직살이가 고달프면 때때마다 울거먹는 귀자예요. 혹시 도연명의 귀걸에서 아시나요? 귀걸의 해, 돌아가자. 저런 장무하니 전원이 장차 무성해질 텐데 호불기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마음이 이미 몸의 노예가 되었는데 어찌 원망하며 슬퍼하기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 도연명의 귀걸의사입니다. 도연명은요, 중국 시 역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전원 시인이에요. 처음에는 죄주라는 벼슬을 시작으로 관직 생활을 했는데 그의 그 위상적인 정치에 비해서 늘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현실 세계에 염증을 느끼게 됐죠. 그가 쓴 도하원기는 바로 그가 꿈꾸는 동양의 이상향, 유토피아인 무릉도원을 현실화한 글이죠. 팽택 헬령이 돼서 2개월쯤 되던 어느 봄날 그는 결심합니다. 돌아가자. 전원이 장차 무성해질 것인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버려두고 이 아까운 시간을 서류와 씨름하면서 한낱 애송이에게 허리를 굽히며 오두미 쌀을 구걸해야겠는가 라며 귀걸이의 살을 읊으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그는 모든 벼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농부들과 함께 평생 손수 농사를 지으며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읊으며 깨끗하게 살다 간 인물로 전해집니다. 비록 가난은 하였지만 그의 용기 있는 귀걸이 정신은 때때마다 중국 관리들의 숨통을 터주는 탈출구가 되었고 또 선비들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장경은 목주사마로 지내면서 도연명을 꿈꾸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장경도 멋지게 귀거리를 읊으며 자연으로 돌아갔을까요? 글쎄요. 다시 시로 돌아가 보죠. 이 시의 제목은 봉설숙부용산 뒤에 주인자를 붙여서 봉설숙부용산 주인이라고도 합니다. 주인을 붙이든 떼든 의미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주인자를 붙였는가를 따져본다면 자연 속에서 머물던 한 사람이 잠시 세상에 나가 보았으나 역시 몸담을 곳이 못됨을 알고 다시 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주인을 붙였으리라 나름 짐작해 봅니다. 이 주인은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장경은 어떨까요? 이 시로 봐서는요, 장경은 여전히 벼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창산이 멀어짐을 아쉬워하고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의 모든 비웃음 속에서도
눈보라치는 밤 같은 어떤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연명같이 귀거래를 읊으며 돌아오는 사람을 제3자적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여기까지예요. 그가 그 돌아온 사람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내서 목주사마의 직을 던져버리고 멋지게 귀거래를 불렀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그는 말년에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목주사마에서 수주자사로 이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70여 세까지 살면서 별탈 없이 무난하게 지내다 생을 마친 것 같아요. 용감하게 사직서를 던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의 욕심도 내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장경의 시는 도연명을 꿈꾸지만 도연명이 되지 못한 많은 사대부들에게 기감이 되어서 이 시의 결구인 풍설야귀인을 따서 풍설야귀도라는 제목하에 많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청대 말 화가인 오덕이의 풍설야귀도고요. 또 이 그림은 조선 후기의 화가인 이방운 작품의 그 부분도입니다. 그 외에 작가 이름을 모르는 이런 풍설야귀도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조선 말기의 화가인 최북이라는 사람의 풍설야귀인이에요. 이 작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특징적인 것이 붓이 아닌 손가락으로 그린 지두화이기 때문에 선이 좀 거칩니다. 그러나 또 그런 만큼 강하고 힘이 있죠. 이 시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해요. 흰눈이 내린 산수의 풍경이라든가 가난한 초가집, 그리고 거센 바람에 꺾인 나무가지들, 얼기설기 엮은 살인문, 여기 지저대는 검둥개 보이시죠? 이 검정색이 상징하는 바는 죽음이나 우울함 등 부정적인 의미가 있겠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 검둥개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우리 보통의 무명에 쌓인 속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어대는 모습을 이 지저대는 검둥개로 묘사했다고 짐작해 봅니다. 여기 검둥개 보이시죠? 참 재밌게 그렸습니다. 아울러서 등에 굽은 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돌아가는 선비, 그리고 시종인지 어린 동자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채북은 성격만큼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그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요. 제가 작년에 그 채북에 관한 동영상을 올렸는데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이라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내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다루고 싶어요. 이 시가 유명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양복 속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면서 넣다 뺐다 하며 평생 저지르지 못하는 현대인들처럼 당시에도 그 자천당한 선비로서 그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그 버리지 못하는 벼슬에 대한 미련, 집착 혹은 또 기대에 반해서 버리고 떠나는 자에 대한 부러움을 간략 명료하게 잘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어느 시대를 망라하고 한 번쯤은 고민했을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며 자신의 행동을 비웃어도 과감하게 사직서를 날려버리고 돌아간 사람, 우리 모두의 로망입니다. 이상으로 봉설 숙부용산 시와 그림 감상해 보셨습니다. 유장경의 심정이 되어서 같이 읽어보시죠. 일모 창산원 천한 백옥빈, 해저문이 창산이 멀어 보이고 날찬이 눈 덮인 초가가 쓸쓸하구나. 시문 문견패 풍설 야귀인, 살인문 밖 개 짖는 소리 들리더니 눈보라 치는 밤에 사람이 돌아왔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